의료기기 전시회 개관식 당일. 저는 아들 준호가 3년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제품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형 컨벤션 센터. 준호가 보낸 초대장을 들고 차를 탔어요. 그 초대장의 끝에는 작은 글씨로 가족 동반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사 임원진들,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혼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좀 어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이 자리의 여주인처럼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잠깐의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들어온 것처럼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 행사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편한 곳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수진이의 말투는 환영한다기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준호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렇긴 한데 여기가 워낙 전문가들만 와 있는 자리라서요. 수진이는 저를 어딘가로 부드럽게 이끌었어요. 전시장의 한쪽 코너. 조용한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회색 소파가 놓여 있었고 멀리서 전시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기 계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저희가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이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시장에서는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격리된 공간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커다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축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게 공간의 소파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벽에 설치된 작은 텔레비전에 비친 전시장의 모습만 바라봤어요. 화면 속 준호는 자신이 개발한 기기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20년을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면서 느꼈던 모성적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 여기 있어. 행사 언제 끝나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아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3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결국 행사가 끝날 때까지 준호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역시나 그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먹었어요. 이 불안감의 원인을 꼭 찾아내야겠다고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행사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이 자꾸 놓이지 않았고 밤이면 준호와 수진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준호 회사의 비서 영미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형마트에서 마주친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카페로 이끌었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미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부인께서 최근에 해외 부동산 구매를 자주 요청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명의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영미는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회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해외 거래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막대한 자금이 나간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준호가 모르는 사이예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제가 함께 관리하던 가족재산 계좌에 접근했고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규모의 금액이 나갔어요. 그것도 준호의 개인 계좌로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은퇴한 친구인 변호사 경숙을 찾아갔습니다. 경숙은 예전에 금융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은 자료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더니 제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재정 관리가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구조처럼 보인다고요. 일단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숙에게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 없이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주일이 흘렀고 경숙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준호 명의의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곳은 수진이의 친구 이름으로 등록된 투자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조사 결과 그 회사는 실제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일 뿐이었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회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혹은 눈을 감은 채 이 일에 휩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숙은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이 파고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제 아들의 미래와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수진이는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만 자꾸 되풀이되었어요. 궁금증과 불안감이 교차했고 가슴속에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3주일이 지났을 때 경숙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투자 회사가 국제자금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거쳐서 자금이 흘러가는 패턴이 보인다고 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준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뒤에서만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바쁘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시간을 내주었어요. 저는 준호가 좋아하는 한정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식당에서 만난 준호는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변한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피로해 보였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었어요. 준호 앞에 음식을 놓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요즘 준호의 회사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요.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물었어요. 준호는 처음엔 웃으며 엄마가 너무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떼지 않고 그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자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딱딱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혹시 수진이가 무언가 특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요. 준호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엄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수진이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준호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조사를 좀 했다고요. 준호의 계좌에서 나가는 자금이 상당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직접 봤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두려움과 무력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좀 알아도 모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와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뭔가 큰 일에 휩싸여 있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식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를 데려다 주고 나서 차 안에서 한동안 하늘만 봤어요. 제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식사 이후로 제 마음은 결정됐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했거든요. 경숙은 제가 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선 준호가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경숙의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2주일 뒤 그녀로부터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투자 회사는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국제자금 세탁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이 조직과 협력하여 준호 명의의 돈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나중에 깔끔하게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사기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수진이에 의해 악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냉정해졌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경숙과 함께 검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신고 전에 조용히 준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아직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보자고 했어요. 준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한다면요. 준호는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아마 두려움이 크기만 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숙에게 연락했고 검찰에 신고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신고장을 준비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주일에 걸친 준비 끝에
저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는 결정인지 아니면 내가 아들을 버리는 건지 몰랐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을 구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제신문에 갑자기 큰 제목이 떴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라는 기사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달라고 외쳤어요. 협력사들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은행은 신용도 저하로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고 뭔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임원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그들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준호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후 저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저를 받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요. 심장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한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온갖 검사를 받고 의사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견디어냈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 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진이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요. 준호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검찰에 준호가 피해자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노력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았어요. 준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준호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신이 수진이에게 속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법정에서 준호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아들의 눈물이 보였을 때 저는 모든 걸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준호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저의 증언과 경숙의 법적 조언 덕분이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고 사회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나갈 때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모자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안 되었어요. 대신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제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준호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준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제가 한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생가를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서 며칠을 묵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생가 근처를 산책하던 중 저는 예상 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준호였어요. 그는 생가 근처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준호는 같은 생각으로 이곳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준호를 생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요. 아직 인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에서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국제구호기관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아들이 모자와 함께 며칠을 더 있다가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갔어요. 생가를 떠나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고요. 준호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회사를 다른 경영진에게 완전히 넘기고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한 것이에요. 시골 마을에서 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준호의 영감을 받은 거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무료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필요한 기본 의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의사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어느새 그곳은 작지만 중요한 의료 봉사처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해외에서 구호 활동을 하며 보낸 편지들을 주기적으로 받았어요. 그 편지들에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아이들을 도와주며 느껴지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2년이 흐른 후 준호가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받아서요. 그는 저가 운영 중인 시골 봉사센터를 찾아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센터를 방문한 주민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절했습니다. 그 밤 저희 모자는 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말했어요. 엄마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요. 해외에서 일할 때도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력함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빛이었거든요.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더 큰 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어요. 준호도 그 생각이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시골의 작은 봉사센터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해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배신감이 지금의 이 소중한 일로 변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때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하나와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